안녕하세요. 책이 스며드는 시간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유유에서 2019년도에 출간한 임윤희 작가님의 도서관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 밑에는 삶의 세계에 진입하는 모두를 위한 응원과 환대 시스템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삶의 세계에 진입하는 모두를 위한 응원과 환대 시스템.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들어가는 글. 모두를 성장시키는 공유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 어쩌다 도서관 덕후가 되었나요? 사람들에게 종종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아마도 도서관에 대한 내 경험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 말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학창시절에 나름대로 도서관을 꽤 이용했던 사람이다. 지금 또 흔치 않은 번듯한 도서관 건물이 있고 사서 선생님도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꽤 많은 장서를 보유한 대학 도서관을 드나들며 신나게 책을 빌려댔다. 하지만 학교라는 문턱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 시절에 내가 느꼈던 막막함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당시는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했다. 그리고 내가 당시 이용하던 공공도서관은 내 퇴근 시간에 맞춰 문을 닫았다. 직장인에게는 황금 같은 한 달에 고작 2-번 주어지는 토요일 휴문날 오전에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 간다 한들 이전의 학교에 비하면 자료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의 3분의 1을 서점에 갖다 바치며 살았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전문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대중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이따금 제출하곤 했던 영어 원서는 언감생심 꿈꾸지도 못할 자료였다. 뉴스에서는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조금씩 회자되었지만 나는 내내 나를 단련시키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알매 허덕이는 직장 초년생이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외국의 도시로 여행을 갔다. 특별히 도서관을 둘러볼 생각은 없었다. 도서관이 그저 방문했던 도시의 한가운데에 멋진 건물로 당당히 서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닐 때면 오가다가 계속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나는 길거리 상점을 구경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슬쩍 도서관에 들어갔다. 그러고서 충격이 시작되었다. 도서관 앞에서는 테이블을 놓아두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한 달쯤 전에 남편이 권총으로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손쉬운 총기 사용 허가에 대해 제고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이때 받은 유인물을 마치 첫사랑 상대에게 건네받은 편지처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내가 서명을 해도 괜찮은지 물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다. 나는 빙긋 웃고서 서명을 해주었다. 이 장면이 내 뇌리에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이곳이 공공도서관이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앞에서 한 도시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펼치고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도서관 앞에서 종종 내가 보았던 것들이 공공도서관에서도 가능한 거구나 싶었다. 당시 내가 이용하던 동네 꼭대기에 한 구석에 있어서 낑낑거리며 걸어 올라가 책을 빌려오곤 했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뒤로 한 채 도서관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는 당시까지 개가제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도서관은 한국에서 손꼽힐 만큼 좋은 편이었지만 대부분 폐가제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임에도 모든 책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아들고 살펴볼 수 있는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니, 여기는 서점도 아닌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지금은 한국 도서관 이용자들도 폐가제 도서관이 구닥다리라는 걸 모두들 알고 있다. 한국의 도서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여 년 전의 나에게 해외의 공공도서관은 충격이었다. 멋진 건물, 훌륭한 시설, 내가 이용하던 대학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장서 수, 사서들의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등은 정말 놀라웠다. 사실 처음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도서관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 생각들이 이어졌다. 다른 건 모두 개인이 사서 쓰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도서관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도서관이 뭐기에? 해외의 도서관들은 대체 왜 이렇게 이런 고급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걸까?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도서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해외 도서관을 처음 보고 느꼈던 놀라움은 이렇게 나를 한눈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도서관 덕후를 자처하는 것은 그 다음 생각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어떤 삶의 세계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랄까. 또한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늙었든 젊었든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어렵지만 흥미진진한 시험이랄까? 도서관의 세계에는 그런 멋진 꿈이 있었다. 지금의 내가 굳이 외국에 놀러가서까지 도서관을 둘러보는 것은 건물이 멋지거나 책이 많거나 서비스가 좋아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꿈을 살피기 위해서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슬며시 느껴진다. 나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도서관을 여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제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여행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도 모두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책이 읽히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것들을 모아 소개하긴 했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 각자의 사정 속에서 특화된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듯이 말이다. 오히려 이 책이 바람직한 세상을 꿈꾸고 인간의 풍요로운 성장을 꾀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꿈을 들여다본 여행서로 읽히기를 바란다. 나는 운 좋게 그런 멋진 장면을 보았지만 그런 장면을 실제로 하나씩 단단하게 만들어 온 이들이 따로 있다.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사서들이 대표적인 주역일 것이다. 이분들의 노력을 알기에 처음에 도서관에 관한 글을 청탁받았을 때 주저했다. 오랫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도서관을 기웃거리는 열혈 도서관 이용자로 살아왔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심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뜻 이야기를 보탠 것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도서관이라는 꿈의 공간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 책에 언급한 내 생각들은 대개 나보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던 이들의 생각에 기대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상찬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분들의 몫이다. 어설프거나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직 부족한 내 탓일 테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내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도서관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내 손을 빠져나가면 이 책들은 내 의지와는 별개로 세상 곳곳을 유랑하고 다닌다. 그 책들의 좋은 유랑지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일 것이다. 작년 연말에 시 낭송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책에 비하면 진짜 전문가의 도서관 여행서라고 할 법한, 그리고 내가 고이 만들었던,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의 필자 선생님이 시 낭송을 하러 무대에 올라가셨다. 현지 도서관장이기도 한 선생님께 사회자가 물었다. 선생님께 올해의 화두는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을까 하는 거요. 객석에서는 숙연함이 흘렀다가 조금 뒤 와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묵묵하지만 진지한 그런 마음들이 내가 만든 책들을 세상에서 숨쉬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특히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도서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촘촘히 책을 읽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도서관을 대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 책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챕터 1. 먼 곳으로 떠난 여행. 외국 도서관을 둘러보다. 1. 세상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길. 미국에 있는 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언젠가부터 집 뒤뜰에 있는 식물에 노란 열매가 달렸단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먹어도 되는 걸까? 혼자 죽기는 싫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조카와 함께 먹어보았다. 살짝 시면서도 달큰했다. 하지만 계속 남는 의문. 이건 대체 무슨 열매일까? 감론을박하는 식구들 사이에서 조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도서관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다음날 조카와 나는 열매를 몇 알 따들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물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한 사서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다른 선생님들까지 주위로 몰려들었다. 여기서도 감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사서 선생님이 외관으로 봐선 노란 방울토마토 같다 하시더니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칼과 장갑, 지퍼백을 들고 나오셨다. 이 열매 잘라봐도 되니? 예, 그런데 토마토처럼 안에 씨가 많진 않아요. 선생님은 마치 집도에 들어간 외과 의사처럼 장갑을 끼고 열매를 잘라 내부를 살펴본 뒤 재빨리 지퍼백에 열매를 밀어넣고서 씩 웃으셨다. 혹시 독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카가 그럴 리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다 먹어봤어요. 우리는 안 죽었고 게다가 맛있었다고요. 열매 가운데 딱딱한 씨앗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봐서 토마토는 아닌 걸로 판명됐다. 도서관 이용자들까지 가세해
살구파와 자두파로 나뉘어 논박이 이어졌다. 사서 선생님은 우선 어린이용 식물 백과사전을 찾아 대출을 권하셨고 동네의 화원 연락처와 약도를 복사해 주시면서 도서관에서 보냈다고 이야기한 뒤 직접 질문해 보라고 하셨다. 가능하면 열매뿐만 아니라 식물의 사진도 찍어가라고 조언도 덧붙이셨다. 혹시나 거기서도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식물 사진을 보며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해보자고 약속도 하셨다. 우리는 회복된 열매가 든 지퍼백과 화원 연락처 및 약도가 적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책 한 권을 들고 도서관을 나왔다. 열매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정체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다. 갓 학교에 들어간 조카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면 도서관을 떠올렸다. 그럴 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북미 도서관의 참고 봉사 데스크에는 물음표가 상징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질문에 길을 찾아주려고 대기 중인 사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다. 질문이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갖는 특권. 동네 도서관에서 조카와 나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질문의 답을 찾는 길을 안내받았다. 1992년 미국에서 제작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렌조 오일은 희귀병에 걸린 아이를 둔 부모가 신약을 발견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병에 걸린 환자 수가 너무 적은 탓에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에 관심이 없다. 스스로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던 부모는 고민 끝에 도서관을 찾아간다. 의약품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이들을 사서는 책 속의 길로 인도한다. 로렌조 오일은 바로 그들의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부모가 만든 신약 이름이다. 이들에게 도서관이 따로 없었다면 과연 희귀병에 걸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이 약을 만들 수 있었을까? 동생 집 뒤뜰에 열린 열매의 정체는 야생 살구로 밝혀졌다. 종종 살구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지금 우리 동네 도서관은 조카의 질문 같은 것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곳일까?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생각도 한다. 나는 쭈뼛하지 않고 세상에 질문을 던질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이 역시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이 동네에 하나쯤 있다면 신약 개발까지 할 깜냥은 못 되더라도 질문을 더 잘 꺼낼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인터넷에 아무리 믿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정보가 있다 해도 나는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그건 지금 또 마찬가지다. 애틀랜틱 먼슬리의 기자 에릭 슐러서가 자신의 저서 식품 주식회사에서 밝힌 이야기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검색이 모든 질문을 해결해 준다는 시대다. 어쩌면 동생의 집 뒤뜰에 있는 나무에 대한 정보는 식물 검색 앱이 더 잘 찾아줄지도 모른다. 나는 에릭 슐러서처럼 완고하게 도서관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질문에 답을 찾는 방법이 인터넷 단 하나만 있는 세상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답을 찾는 다채로운 과정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르니까. 사람과 마주하면서 눈을 맞추고 말을 주고받으며 얻게 되는 배움의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쩌면 도서관은 이 가느다란 가능성을 일상에서 품을 수 있게 해주는 보루일지 모른다. 그런 공간에서의 도서관이 바로 내가 꿈꾸는 곳이다. 2. 모두에게 열려있는 두 번째 집. 북미의 대도시에 들릴 때면 어물전합 고양이 마냥 호시탐탐 도서관에 들른다. 개관 시간이 되면 이들 도서관 앞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늘어서 있다. 그들과 나란히 도서관에 들어가면서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곤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 느껴지는 자유와 가능성의 기운은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마주할 일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대척점에 있을 법한 사람들과도 한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고안해낸 평등이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법까지 익혀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북미 도서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이 노숙자의 존재였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오페라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옷을 잘 차려입은 직장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용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바로 내 옆에 더러운 카트를 끌고 온 한 노숙자가 앉았다. 이걸 어쩌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누구도 그를 막아서지 않았다. 강의에서는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아리아를 불러주었는데 내 옆에 노숙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노래를 감상했다. 나도 즐겁게 그 노래를 감상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냄새만큼은 곤혹스러웠다. 이는 북미 도서관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이다. 물론 도서관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특정인에게 그곳에 출입을 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서관으로서도 노숙자들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서들의 컨퍼런스에서는 자주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된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도서관 내부에 샤워 시설을 만든 뒤 이용자의 항의가 들어오면 노숙자에게 샤워를 권한다. 지역의 노숙자 지원 단체와 연계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식사를 지원하는 도서관도 많다. 그렇게 노숙자는 엄연히 도서관의 이용자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IMF 때 많은 해고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사회의 한 구석에 회사에서 내쫓긴 이들에게 내어줄 자리가 하나쯤은 있구나 싶은 마음이었다고 할까? 최근 사례를 들자면 에어컨 없이 지내기가 힘든 여름에는 도서관이 극심한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도서관이란 돈을 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적 보루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들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세상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건축이나 시설이 월등한 외국의 멋진 도서관들은 좀 다른 맥락으로 다가온다. 손에 아무것도 준 것 없는 이에게 사회가 제공한 공간의 수준이 그 사회가 일반 사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수년 전 여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도서관협회 연례 컨퍼런스에 들렸다가 영화배우 제인 폰다의 기조 강연을 들었다. 5박 6일 동안 3만여 명이 참석해 600여 회의 크고 작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제인 폰다의 강연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행사였다. 화사한 금발의 노배우는 연단에 서서 청소년 시절 도서관이 자신에게 얼마나 안락하면서도 풍요로운 쉼터였는지를 단아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내 고교 시절을 돌아보았다.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에게조차 불쑥 화가 치미는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발 나를 혼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절에 나나 내 친구들이 갈 곳은 학교와 집, 학원과 독서실 뿐이었다. 강연장을 나와서 받아든 유인물에 적힌 도서관은 나의 두 번째 집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들어와 박혔다. 집처럼 안락하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면 나의 청소년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청소년이든 해고자든
노숙자든 아니 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취약한 존재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어쩌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을 뿐 무언가를 공유해 본 경험이 없는 존재일지 모른다. 함께하는 법, 그 관용의 정신과 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충우돌의 과정을 거치며 익혀가야 하는 것이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평등하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커다란 마음의 위로가 된다. 도서관이란 내게 그런 곳이다.